법대로 합시다. 네,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상식이 가득한 법대로 합시다 더로 이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사연 속의 법적 분쟁들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요즘 야외 활동이나 또 모임을 갖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생기는 문제가 있잖아요. 네. 예. 이게 지금 어른들이 모이면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음주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최근에는 유명 연예인들도 음주 사고를 일으켜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기도 하는데요. 자, 그런데 요즘 음주운전과 관련한 처벌이 조금 달라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한데요. 첫 번째 사연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아저씨 술 마셨어요? 한마 봐주이소. 자, 이번 달에도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마음 편하게 먹고 그래 놀다 갑시다. 예, 부장님. 자, 잔들 치웠으면 건배 한번 할까요? 건배. 분위기 좋은데요. 아 근데 그 호승 씨는 집이 어디라고 했지? 아, 네. 바로 옆입니다. 자전거로 한 10분이면 갑니다. 자전거? 네. 건강에도 좋고 교통비도 아낄 수 있고 해서 요즘에는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그건 좋은 방법이네. 대리 안 불러도 되고. 좀 그런 의미에서 뭐 한잔 하지. 아, 네. 건배. 건배. 많이 마시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우리 여기까지만 하고 다들 들어가자고. 아, 예, 부장님. 아, 근데 이 최대리님이 많이 취해가지고. 최대리 집은 우리 아파트 같으니까 내가 챙길게. 정대리는 어째 가노? 아니, 저는 그 대리 불렀습니다. 응. 야, 이 벌써 왔는가 봐. 예. 그럼 저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자, 호성 씨는 어째 가노? 저는 집이 가깝습니다. 저 자전거도 있고요. 우리 오늘 술 많이 안 먹으니까 자전거 타고 가면 되겠네. 그래, 조심해서 들어가.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일 회사에서 보자고. 최대리, 정신 차려봐라. 이 차 가야죠. 이 차는 무슨 지금 대리가 안 잡히가 난리구만 해. 차 기어 돼 있노? 차키? 여기. 난 오늘 차를 사무실에 두고 왔으니까 자네 차로 오늘 움직이자고. 예. 그래. 정신 차려라. 대리를 해서 가시는 거겠죠? 설마 직접 운전 아니겠죠? 아, 진짜 저 대리기에서 주차도 잘 못하고 너무한 거 아이가 진짜. 아파트 다 왔고 주차만 하면 되는 거니까 별 문제 없겠지? 운전석에 탑니다. 저 정도 상태면 주차도 힘들 텐데요. 아유, 사고 났네요. 옆차를 박았네요. 그 공간이 좀 좁네. 예. 그 제가 뭐 실수한 것 같습니다. 아저씨 술 마셨어요? 딱 한 잔인데. 아저씨 이거 음주운전인 거 아시죠?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아저씨 한번 봐줘 있어. 아니 이 차 주인한테도 연락해야 되잖아요. 야,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잠시 검문 있겠습니다. 검문이요? 음주 측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주 측정요? 왜요? 얼굴도 붉고 자전거도 비틀비틀 타시고 음주하신 것 같은데 측정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측정이 안 되는데요? 다시 좀 세게 불어주십시오. 아, 옆으로 부른데요. 자꾸 이러시면 음주 측정 거부죄로 처리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최선을 다해서 불었다고요. 아니 뭐 나올 게 없으니까 측정 불가로 뜨겠죠. 나는 거부 안 했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죄로 입건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최대성 씨 되시죠? 예, 전데요. 여기 로이어 경찰서입니다.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경찰서에 좀 나오셔야겠습니다. 음주운전 방조 혐의요? 아유, 직접 운전을 하셨었네요. 아유, 며칠 전에 저희가 음주 단속을 했는데 김성진 씨가 단속되셨습니다. 그 차주가 최대성 씨로 확인이 됐어요. 예? 자, 회식 한번 잘못했다가 다들 음주 관련 조사를 받게 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사실 음주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위인데 일단은 좀 애매한 상황이 있는 것 같기도 해서 먼저 사건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최대성, 정현욱, 박호승 씨는 한 회사 같은 팀에 근무하는 동료로 일과 후 회식을 했습니다. 거나하게 술을 마신 뒤 각자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던 정현욱 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자신의 아파트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대리운전 기사가 주차를 제대로 하지 못하자 기사를 돌려보낸 후 자신이 직접 주차를 시도하죠. 그러다 옆차와 접촉 사고가 발생했고 이를 목격한 경비원이 경찰 신고와 함께 피해 차주에게 연락을 했는데요. 경찰이 출동한 후 음주 측정을 요구해서 적발이 됐습니다. 비슷한 시각 박호승 씨는 자전거로 귀가를 하던 중 경찰관의 음주 호흡 측정 요구에 응하게 됩니다. 하지만 호흡기에 입김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아서 측정 불가 표시가 계속해서 떴고 경찰은 음주 측정 거부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김성진, 최대성 씨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서 함께 귀가했습니다. 그런데 김성진 씨가 만취한 최대성 씨를 대신해 최대성 씨의 차를 운전해서 갔고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됐습니다. 차주인 최대성 씨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적용돼 경찰에 출석을 요구받은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뭐 한 사람도 아니고 한 팀이 지금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된 경우가 참 흔하지 않을 것 같은데 걱정스럽습니다. 네. 김경락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사회적 비난도 매우 커졌죠. 네. 그래서 요즘에는 전통적인 의미의 음주운전 사건은 다소 줄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드라마의 경우처럼 이런 경우도 처벌이 되나? 혹은 미흡한 사고 대처로 인해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 놓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 음주운전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 이 방송 꼭 잘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우선 이 박호승 씨의 경우를 살펴보고 싶은데요. 지금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고 귀가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호흡 측정을 제대로 응하지 않은 상황인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되나요? 네, 음주 상태로 자전거를 타는 것도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그리고 전동 이륜 평행차, 전동 자전거 등 이런 개인형 이동 장치도 모두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이렇게 순수하게 수동으로 움직이는 자전거의 경우에는 그 처벌 수위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서 보통의 일반적인 자동차 음주운전에 비해서는 다소 가볍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박호성 씨는 자전거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음주 측정을 제대로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주 측정 거부죄 이것도 성립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연 진짜 거부했는지 예. 좀 애매하긴 하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 박호성 씨 경우 음주 측정 거부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말로는 측정에 응하겠다고 하고 이 드라마를 보니까 입김을 제대로 잘 풀어넣지 않아서 네. 측정 불가가 뜬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는 실질적인 음주 측정 거부죄로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요. 보통 어떨 때 음주 측정 거부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네, 경찰의 교통 단속 처리 지침에 따르면요. 네. 그 단속 현장 자체를 이탈하거나 명시적으로 나는 거부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힌 것은 물론이고 이 단속 경찰관이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측정을 시도를 했는데 네. 측정이 되지 않은 경우는 이 측정 거부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벌도 자동차 음주운전과 똑같이 받습니까? 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를 넘어서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은 자동차와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데 이 자동차 음주운전의 경우에는요, 0.08%를 초과하면 네.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이와 달리 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0.08%를 초과한다고 해도 곧바로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자전거 음주운전을 한 박호승 씨의 이 자동차 면허는 취소되지 않는 거네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박호승 씨는 음주 측정 거부를 했기 때문에 예. 이 취소가 될 수가 있는 상황에 해당합니다. 아. 단순히 자전거 음주운전이라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까지로 이어지진 않을 텐데 지속적으로 이 측정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측정 거부 행위로 인한 면허 취소가 가능합니다. 야,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벌금 20만 원 이하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약간 꼼수를 써서 옆으로 훅 불고 이러다가 오히려 면허 취소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네요. 맞습니다. 이 법을 제대로 몰라서 그러셨겠지만 괜히 꼼수를 쓰시다가 안타깝게도 더 큰 불이익을 받게 된 경우를 알 수 있죠. 그러게 음주 측정을 좀 제대로만 응했다면 그러니까요. 좋았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처벌을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정현욱 씨 사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욱 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서 지금 아파트까지는 갔는데 네. 주차를 직접 하다가 또 음주운전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말이죠.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관리를 하지 않는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니라서 요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불가하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사무장님, 예. 도대체 이게 언제적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엊그제 들었는데. 아주 예전 이야기고요. 그래요? 지금은 다 처벌 대상이 됩니다. 물론 예전에는 이게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란 이유로 이 아파트 주차장 내부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긴 했습니다. 지금은 다 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다 처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현욱 씨도 처벌 대상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 단 몇 미터라도 술을 마신 상태라면 이 운전대를 잡고 움직이는 그 순간 바로 음주운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정현욱 씨는요 집에 다 왔다고 방심을 하시고 이거 주차하려고 잠깐 운전했는데요. 네. 그렇죠. 이 경우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것이죠. 또 비슷하게는요 내가 술을 마시고 있는 도중에 뭐 연락이 와서 잠깐 차를 빼달라 했던 경우 그런 경우에 내려가서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시게 되면 그것도 음주운전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정말 짧게 운전을 했잖아요. 이런 부분은 정상 참작을 좀 해줘야 되는 건 아닌가. 좀 억울할 것 같기는 해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주행거리가 매우 짧다거나 왜 운전하게 되는지 그 경위 등은 모두 정상 참작의 사유가 됩니다. 네. 하지만 형사처벌의 대상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좀 그런 게 정현욱 씨가 과거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번에도 음주운전을 한 거니까 지금 2회 위반이 된 셈인데 이런 경우에는 면허 취소가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 같은 행정처분의 이야기라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라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은 작년 12월에 어떤 사건에서 판결을 했는데 네. 이 아파트 주차장 내 통로는 도로법상의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네. 물론 여기에 음주운전을 하면 형사처벌은 되겠지만
운전면허 정지 취소 처분은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아파트 내 주차장의 음주운전 형사 처벌은 가능하지만 그런 이유로 바로 운전면허 취소 정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형사 처벌은 가능하지만 행정 처분은 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파트 주차장에서 일어나는 음주운전은 다 이 법에 적용을 받는 건가요? 그건 또 아닙니다. 그것도 아닙니까? 복잡하죠. 네. 진짜? 이 아파트 주차장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주차장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요? 어떤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서 어떤 공개된 장소 혹은 도로교통 질서 유지를 위한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그런 곳이라면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본다는 것인데요. 조금 복잡하죠? 네. 쉽게 말해서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고 예. 심지어 이 교통단속 경찰관조차도 허락 없이는 이렇게 함부로 순찰할 수 없는 그런 아파트 주차장이라면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도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정현욱 씨 면허 취소 여부는 완전히 이제 결론이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렇죠. 이 정현욱 씨의 면허 취소 여부는요, 어떤 주차장의 현황이나 성질에 따라서 그 결론이 달라지니까 네. 반드시 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또 김성진 그리고 최대성 씨의 사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사람은 보니까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성진 씨가 최대성 씨의 차에 키를 받아서 운전을 했는데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음주 단속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김성진 씨는 당연히 이제 음주 운전이 되는 거고 최대성 씨는 음주 운전 방조죄 혐의가 적용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최대성 씨는 직접 운전을 한 게 아니고 직장 상사인 김성진 씨가 대신 운전을 했는데요. 변호사님, 이 경우에도 처벌을 받습니까? 네,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예. 이 운전을 직접 하신 이 직장 상사 김성진 씨가 같이 술을 마셨다는 사실, 이 최대성 씨도 잘 알고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 차키를 주고 운전을 시킨 것이나 다름없는 경우거든요. 음주운전을 방치한 것으로 보아 이런 경우에는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직접 한 사람은 물론이고 그 옆에 동승자, 차량 주인 이런 사람들도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죠. 술이 너무 취해가지고 내가 키를 준 건지 안 준 건지 기억이 안 나는 그런 경우. 보통 그렇게 많이 문제가 되는데 요즘은 블랙박스나 CCTV 같은 것이 다 돼 있으니까 차 키를 주면서 운전을 맡기는 그 장면이 다 촬영이 됩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요즘 이런 문제로 많이 이 형사처벌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증거가 남네요. 도망갈 네. 수가 없네. 자, 그러면 음주운전을 직접 했던 직장 상사 김성진 씨와 똑같이 처벌을 받게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방조범은 실제로 범죄를 직접 실행한 정범보다는 감경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자체가 무거워지니까 방조범에 대한 처벌도 덩달아 올라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음주운전 방조죄도 무겁게 처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야, 이게 사실 뭐 봐줘서는 안 되는 건데 혹시나 이 구제할 방법은 없을까요? 이 전과가 있는데도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다든지 네. 뭐 대인 사고를 낸다든지 이렇게 무겁게 처벌해야 될 음주운전 사고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네. 사실 음주운전은 이 형사 처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수한 면허 취소, 정지 등 행정 처분도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게 더 문제죠. 예. 그래서 이 음주운전 사건은요, 형사와 행정 두 가지를 나누어서 잘 대응하셔야 됩니다. 형사처벌은 초기 경찰 조사 때부터 잘 대응하시면서 무겁게 처벌되지 않도록 정상 참작 자료를 잘 제출하셔야 되고요. 네. 만약 면허 취소가 나왔다면 관할 경찰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또 이와 별개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그 여부를 다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로 음주운전 자체를 옹호하자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법을 제대로 알아두고 잘 대응하셔야 된다는 취지이고요.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범죄임은 명백합니다. 작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소위 윤창호법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보시고 이제 음주운전 처벌이 좀 가벼워지겠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그 위원 결정의 취지는 10년, 20년 전 오래된 전과를 바탕으로 해서 2회 이상이라고 가중처벌하는 것이 가혹하다는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비교적 최근에 이 연달아 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무겁게 처벌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이 부분을 많이 혼동하시고 재심 청구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요. 재심 청구한다고 해서 다 구제받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최종 음주 전력과 그 기간을 다 고려해서 사안별로 결과가 달라지는 만큼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결코 가볍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아랫입술에 감각이 안 느껴지는데 계속 마취도 덜 풀린 것 같고 설마 면접만 통과하면 취직 합격인데 한번 볼까? 또 떨어졌네. 아니 대체 뭐가 문제인데? 아니 내 인상이 그렇게 안 좋나? 성형외과 상담 한번 받아볼까? 전체적으로 인상을 바꾸고 싶다 이 말씀이시죠?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면 윤곽술을 해보는 거 어떻겠습니까? 안면 윤곽술이면 막 턱 깎고 그런 거 아니에요? 턱뼈도 좀 깎고 강대도 좀 이렇게 줄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수술이 엄청 크고 위험하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도 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 분야 전문입니다. 방송에서 보셨죠? 네, 방송 보고 왔어요. 수술하고 나면 인상이 확 달라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비용은 얼마나? 수술비는 우리 상담 선생님이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박 간호사. 취업 한번 해보려다 일이 점점 커집니다. 네. 허연수 씨, 준비되셨죠? 네. 그럼 이제 들어갑니다. 네. 그럼 안면 윤곽 수술 시작하겠습니다. 마취과 선생님, 마취 시작하시죠. 본인이 수술하지 않고 나가시는 것 같네요. 그래요? 허연수 씨, 깨어났어요? 수술은 잘 됐습니다. 원래 턱뼈를 5mm 자르려고 했는데 신경이 짧아서 3mm 수술했습니다. 인상은 더 예뻐지실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쉬세요. 선생님, 수술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럴 일 없습니다. 아니, 수술한 뒤로 여기 아랫입술에 감각이 없다고요. 오. 어제는 뜨거운 커피 마시다가 화상 입을 뻔했는데 아무것도 안 느껴져요. 아이고. 이거 수술 잘못된 거 맞잖아요. 안면 윤곽술은 뼈를 잘라 붙이고 신경을 이어 붙이는 큰 수술이라서 가끔은 그럴 수도 있지만 금방 돌아옵니다. 제가 안면 윤곽술 하신 분들 후기 다 찾아봤는데 이런 경우는 잘못된 거 맞다고 하던데요. 의사는 접니다. 그분들 얘기를 왜 믿습니까? 아니, 지금 제 얼굴 좀 보세요. 여기 광대뼈랑 턱뼈도 삐뚤어지기 시작했다고요. 이거 어떡하실 거예요? 나는 수술 제대로 했고 문제될 거 없습니다. 아니, 지금 아랫입술에 감각이 없는데 문제될 게 없다고? 이거 의료사고 아니가?
이게 전문가가 아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참. 집도이 공필수? 아니 이 사람은 누구지? 그럼 본인이 수술 안 했다는 말이가? 이거 불법이잖아. 내가 이 의사 진짜 가만히 안 둔다. 자, 수술을 약속했던 의사가 다른 사람인 것으로 의심이 되는 좀 황당한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허연수 씨 굉장히 좀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해결을 위해서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해보죠. 허연수 씨는 취업을 위해 정호준 씨의 성형외과에서 안면 윤곽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턱뼈와 광대뼈가 비틀어지는 후유증이 생겼고 심지어 얼굴 감각 저하 증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이에 허연수 씨는 성형외과 전문의인 정호준 씨에게 항의를 했죠. 하지만 정호준 씨는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며 허연수 씨의 이야기를 들은 채 만취하고 수술을 하러 나갑니다. 혼자 진료실에 남아있던 허연수 씨는 우연히 자신의 진료 기록을 보게 됐고 깜짝 놀랐습니다. 수술 담당의의 이름이 전혀 모르는 사람의 이름으로 기재돼 있었던 것입니다. 허연수 씨는 대리 수술을 의심해 민사소송과 함께 사기죄로 정호준 씨를 고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자, 대리 성형수술, 정말 뉴스에서나 봤던 그런 사연인데요. 그렇죠. 지금 허연수 씨의 주장이 맞다면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황준선 변호사님? 예, 맞습니다. 이 허연수 씨의 주장대로라면은 환자가 이 수술 중에 마취된 상태에서 실제 수술한 의사가 누군지를 모르는 상황을 이용해서 네. 의사를 바꿔치기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실제 의료 현장에서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했다는 뉴스가 종종 들리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규제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여전히 대리 수술에 대해서 윤리적인 문제나 법적 판단, 다양한 논란이 있는데요. 오늘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허연수 씨가 사기죄로 고소를 했다고 했는데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예, 이 사건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일련의 행위가 환자를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이 사례에서 어떤 기망이 있었는지는 구체적인 사건 관계를 보면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수술을 자신이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다른 사람이 수술을 했다는 그런 정황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당연히 기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허연수 씨는 성형외과 전문의인 정호준 씨와 상담을 하면서 안면 윤곽 수술의 수술 방법 등을 설명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호준 씨는 마치 자신이 수술할 것처럼 얘기를 했고 네. 심지어 수술실 앞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윤곽 수술은 다른 사람이 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환자들은 정호준 씨가 유명한 의사라고 해서 수술을 받으러 온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환자를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물론 상담을 한 의사와 실제 수술하는 의사가 다르다고 해서 반드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은 이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좀 기망행위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수술 의사가 달라진 부분도 환자에게 원래 이제 고지가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일반적으로라면 수술 집도의가 누구인지, 특히 그 집도의가 해당 과목의 전문의인지 아닌지는 수술을 받는 환자 입장에서는 그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지가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주변에서 얘기를 할 때 그 병원에 가면 명의가 있다더라, 거기 가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죠? 예. 예, 맞습니다. 특히 미용 성형의 경우에는 직접 수술을 담당하는 의사의 기술이나 실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환자가 수술을 시행하는 것에 동의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만약 수술을 하였다면 이는 환자의 동의 없이 행해진 수술로서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위법한 의료행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행위, 이게 아주 중요한 쟁점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 환자가 수술에 동의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환자의 뜻에 반해서 수술을 하였다면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이게 사건을 한번 들여다봤는데 네. 허연수 씨가 상담을 받을 때 살짝 망설이는 기운이 좀 보이자 네. 의사인 정호준 씨가 수술 방법 등을 설명하면서 자신에게 수술을 맡겨달라, 이 분야의 전문가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네. 당연히 수술 집도의가 정호준이라는
이런 점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환자 입장에서는 이게 사기로밖에 느껴질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입술에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다거나 얼굴뼈가 틀어지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상황이거든요. 네. 드라마를 보면 여기에 대한 설명을 또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이 경우에는 의사의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사의 설명 의무라고 함은 의사가 의료 행위를 함에 있어서 환자에게 환자의 상태나 치료의 필요성, 그리고 진료 방법, 그리고 진료에 따른 위험이나 부작용 등을 충실히 설명해줘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네. 이는 의사와 환자 간의 진료 계약에 당연히 포함되는 의무라고 파악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환자가 어떤 수술인지 잘 이해하고 결정을 해서 승낙을 해야만 비전문가인 환자의 신체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정호준 씨가 현재 상태나 뭐 진료 방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을 해준 것 같은데 이런 경우라면은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을 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예, 이 허연수 씨가 받기로 한 턱 광대뼈 축소 수술은 얼굴뼈를 전기톱이나 망치, 절단기 등으로 절단을 한 다음에 미용적인 요구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조각한 후에 다시 접합을 시키는 매우 고난이도의 수술로 보입니다. 어휴, 말만 들어도 듣기만 해도 굉장히 좀 무서운 수술인데 예. 아니, 환자 본인에게 이 위험성을 좀 구체적으로 충분히 알려줘야 되지 않는가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자세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네. 이 사람의 얼굴뼈에는 생명과 직결이 되는 치명적인 신경이나 동맥, 악관절 등이 있는데 불과 2에서 3mm 안에 이런 부분들이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수술이 진행된다고 해도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수술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정말 뭐 부작용이나 위험성을 더 꼼꼼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어야 되고 문서로도 좀 알려줬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허연수 씨는 수술 전에 의사인 정우준 씨로부터 수술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부작용이나 위험성 또는 후유증에 대해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간단한 감기 치료를 할 때도 부작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설명을 해주는데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치명적인 수술을 함에 있어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도 좀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요. 성형수술을 할 때 의사의 설명 의무라고 할까요? 어느 정도 설명을 들어야 제대로 잘 들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제가 이 유사한 사례를 한번 찾아보니까 대법원 판례에서 이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설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2013년도 선고된 판결인데 제가 잠시 그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미용 성형술은 시술의 필요성이나 난이도, 시술 방법, 당해 시술에 의해 환자의 외모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이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의뢰인의 성별이나 연령, 직업, 미용 성형 수술의 경험 여부 등을 참조해 의뢰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의뢰인이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보고 그 시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의사에게 있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법원 재판 결과를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의뢰인, 그러니까 환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이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 정도로 상세히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네, 상세히 맞습니다. 설명해야 된다는 것 같은데. 예. 자, 그러면 허연수 씨 사건에서는 이게 지금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예, 이 사건과 유사한 수술에 비슷한 상황에서 판결이 최근에 있었는데요. 이 경우에 사기죄로 병원 원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바가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 사건에서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물론 뭐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비슷한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허연수 씨가 지금 사기죄 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했어요? 예, 맞습니다. 이 사기죄가 명백하게 성립하는 만큼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해서 승소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미 지불하셨던 수술비와 향후 치료비 그리고 위자료 등을 산정해서 청구하시는 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 지금 이게 마음도 아프고 힘든 만큼 손해배상 금액이 좀 더 커야 될 것 같은데 이 향후 치료비도 좀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예, 앞서 말씀드린 그 유사한 수술의 사례를 보면 기존 수술비가 780만 원, 그리고 향후 추가 치료비가 1,300만 원, 그리고 위자료가 6천만 원 인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상당히 거액의 위자료가 인정된 편입니다. 그러네요. 따라서 허연수 씨도 치료비 등을 잘 산정을 하셔서 청구를 하시면 충분히 승소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성형수술 부작용 사례는 종종 보도가 되긴 하지만 보통 이게 합의로 끝나지 법적 분쟁으로 가는 경우는 드문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보통 합의로 끝나고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는 다 합리적인 좀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어떤 이유가 있는 거죠? 일단 이 의료 소송에서 비전문가인 환자가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처럼 의사를 바꿔치기 한 경우에는 환자 입장에서 마취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의사가 수술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네요. 예, 다른 의사가 현실적으로 수술을 하는지 아닌지를 알 방법이 없기가 때문이죠. 허연수 씨와 비슷한 사례는 실제 더 많을 수 있다라고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유사한 사건에서도 경찰이 상당히 깊게 조사를 했지만 결국 실제 수술을 누가 했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그야말로 깜깜이 수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환자의 입장을 좀 더 생각하는 그런 의료 법규가 많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또 정직하게 운영하시는 의사분들 많은데 또 괜히 이런 분들 때문에 또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생겨나니까요. 그렇죠. 예. 자, 마지막으로 의뢰인 허연수 씨를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예뻐지고 싶은 마음에 큰 마음을 먹고 참 큰 수술까지 하셨는데 이런 심각한 부작용을 겪게 되셨으니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습니까? 이런 미용 성형의 경우에는 종류에 따라 위험성이 높고 부작용이 큰 수술도 많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좀 예비 조사를 하고 수술할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우선 해당 의사를 사기죄로 고소를 하시고 민사상으로도 자료들을 잘 준비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신다면 충분히 본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받으실 수 있다고 판단이 되니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법적 대응을 준비해 가시기 바랍니다. 뭐? 내가 폰트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손해배상을 하라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고? 카페 인테리어는 거의 마무리돼가고 카페 간판이랑 그래 홍보 전단지를 만들어서 좀 돌려야 되는데 어느 업체가 좋으려나. 오, 여기 괜찮은데? 여기 한번 가볼까? 카페 간판이랑 홍보 전단지, 현수막 제작 좀 알아보려고요. 잘하셨습니다. 저희가 분위기 있는 유명한 카페 여러 군데를 의뢰받아서 제작을 했거든요. 네. 카페 이름이 뭔가요? 카페 로엠이고요. 지금 카페 전체 인테리어가 약간 화이트 톤의 모던한 느낌이라서 간판도 같은 느낌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사장님이 원하는 느낌 최대한 살려서 잘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글씨체를 좀 더 느낌 있고 새로운 걸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우이씨, 네. 카페 간판이랑 현수막, 홍보 전단지 의뢰 들어왔어요. 네. 인테리어 공사가 거의 다 끝났다고 하니까 한번 가서 보고 간판 디자인도 좀 뽑아주시고. 참, 특히 카페 이름에 들어가는 폰트 좀 신경 써 달라고 하니까 참고해서 다음 주까지 시간 좀 뽑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앞에 세워놓을 간판은 우드 재질이면 될 것 같고 폰트를 잘 써야 되는데 이런 건 너무 흔하고 폰트 사이트에는 마땅히 쓸만한 게 없네. 개인 블로그들 한번 뒤져볼까? 이거 괜찮은데? 로이어체 카페 로엠이랑 딱이네. 이 폰트로 해야겠다. 사장님, 카페 로엠 시안입니다. 어디 보자. 이 폰트 괜찮네. 신경 쓰셔가지고 제가 엄청 찾아봤어요. 폰트 사이트에서
돈 주고 구매했어요? 아니요. 그냥 인터넷에서 찾았는데요. 공짜로? 네. 그냥 받아지던데요. 종종 쓰면 되겠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냥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나 보네요. 네. 진짜 마음에 드네. 뭐 역시 돈값은 하네. 안녕하세요. 맞은편에 카페 새로 오픈했는데 커피 마시러 오세요. 안녕하세요. 커피 마시러 오세요. 네. 카페 새로 오픈했는데 한번 마시러 오세요.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노이어체 폰트 저작권을 침해해서 손해배상을 하라고? 이게 무슨 말이고? 저작권자 박소연? 네, 저 카페 로엠 사장인데요. 폰트 저작권 침해라니요. 그쪽이 카페 간판에 제가 만든 폰트 사용하셨잖아요. 제 허락도 없이요. 저는 업체에 의뢰해서 만든 거예요. 그건 그쪽 사정이고 어쨌든 그쪽이 제 허락 없이 사용했으니까 책임지고 손해배상 해주세요. 이런 황당한 경우가 다 있노. 아니, 나는 업체 의뢰해서 제작했을 뿐인데 내가 배상을 왜 해야 하노? 사장님, 저한테 내용 증명이 왔는데요. 네? 무슨 내용 증명요? 아니, 저희 간판에 쓴 폰트 저작권 침해라고 저한테 손해배상을 하래요. 예? 이거 왜 저한테 오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이세정 씨가 외주업체 제작을 맡겼을 뿐인데 갑자기 저작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하라는 내용 증명을 받아서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굉장히 좀 상황이 급박해 보이는데 그럴수록 돌아가야죠.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세정 씨는 카페를 오픈하면서 광고 대행 업체에 카페 간판, 전단지 등을 제작해달라고 맡깁니다. 의뢰를 맡은 업체 직원 김우희 씨는 로이어체를 다운받아서 도안을 만들었는데요. 이세정 씨도 마음에 들어 했고 도안대로 간판과 전단지를 제작해 사용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이어체 폰트 저작권자인 박소연 씨로부터 폰트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 증명을 받게 됩니다. 자, 이세정 씨는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기도 하고요. 혹시나 또 고소를 당할까 봐 겁도 나는 상황일 텐데. 그렇죠. 자, 정유경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갑작스럽게 내용 증명을 받은 이세정 씨는 많이 당황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폰트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내용 증명을 받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영화나 드라마 같은 영상물이나 그림, 음악의 저작물 침해 사례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 폰트 저작권 침해는 오늘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이 폰트도 저작물로 보호가 되나요? 네, 폰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궁서체, 고딕체와 같은 특정한 모양의 글자 집합을 말하는데요. 폰트 역시 영화나 드라마와 같이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폰트 저작권을 이해할 때에는 이 폰트 파일 그 자체와 폰트 파일로 만들어진 결과물인 이미지를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아니 이게 폰트 파일도 어려운데 자 일단 폰트 파일과 그 결과로 작성된 이미지를 다르게 봐야 된다. 어떻게 다릅니까? 네, 먼저 인터넷을 통해서 내려받을 수 있는 이 폰트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해당하는데요. 네. 이 파일 제작에 제작자의 창의적 개성이 표현되어 있어 창작성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폰트 자체가 아니라 폰트 파일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해당이 돼서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6호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작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 폰트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 보호되는 것이죠. 네, 따라서 이 폰트 파일을 전송, 복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폰트 파일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네, 폰트 파일 자체가 아니라 이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인 이미지는 그 이미지 자체가 별도의 창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지금 드라마 이세정 씨의 경우에는 폰트 저작권 침해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세정 씨는 폰트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습니다. 네, 사례에서 전단지 등을 배포하는 행위는 폰트 파일을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폰트 파일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이미지를 배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폰트 파일 자체 그 프로그램을 전송 복제 배포를 하게 되면 저작권 침해인데 그 폰트로 만들어진 글자를 써서 전단지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거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드라마에서 이세정 씨는 이 폰트 파일을 배포한 것이 아니라 업체 직원이 만든 이 서체 도안을 이용해서 간판, 전단지 등을 제작해서 배포하였는데요. 이는 박소연 씨의 폰트 저작권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세정 씨가 내용 증명을 받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네, 이세정 씨는 폰트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소연 씨의 손해배상 요구에는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박소연 씨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내용 증명 회신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로이어체의 도안을 만든 업체 직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광고 대행업체 직원인 김의 씨가 박소연 씨의 허락 없이 로이어체 폰트 파일을 허락 없이 설치해서 사용한 행위는 박소연 씨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야, 그렇다면 이게 업체 직원인 김우희 씨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자인 박소연 씨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 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박소연 씨의 등록된 폰트 저작권을 침해한 김의 씨는 이 침해 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박소연 씨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것도 궁금한데 무료로 다운받아서 쓸 수 있는 그런 폰트가 많잖아요. 많죠. 네, 무료 폰트를 전단지나 뭐 광고 이렇게 넣어서 쓰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무료라는 말을 믿고 그냥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근데 하지만 그 약관 등을 자세히 보면은 개인의 문서 작성이나 소장 자료용에 한해서만 무료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따라서 이 경우 상업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폰트 파일이 무료일지라도 약관 등을 자세히 확인해 봐야 합니다. 저는 그 약관이 있다는 것도 몰랐는데 몰랐어요. 잘 읽어보고 사용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폰트가 유료라면 뭐 아무 곳에나 어떤 방식으로 사용을 해도 괜찮은 겁니까? 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비용을 지불했다고 해도 이 사용 범위가 정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따라서 유료라고 해도 사용 전에 그 범위를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네, 다시 드라마로 돌아와서 업체 직원인 김우희 씨는 일단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하셨는데 김우희 씨의 사장님, 이 업체 대표는 어떻게 됩니까? 책임이 없습니까? 네, 업체 대표인 권혁진 씨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권혁진 씨는 직원 김우희 씨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지휘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홍보물 등의 로이어체가 사용되도록 했는데요. 따라서 저작권자인 박소연 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 그럼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이거는 어떻게 산정합니까? 네, 저작권자가 이 침해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말이 어려운데요. 어려워요.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이라는 게 어떤 거죠? 침해자가 저작물을 사용하겠다고 허락을 받았다면 그 사용 대가로 지급했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합니다. 드라마 사례에서 업체 대표인 권혁진 씨와 직원 김우희 씨는 저작권자인 박소연 씨에게 폰트 프로그램의 사용료를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또 하나 배웠습니다. 폰트를 사용할 때도 약관을 제대로 읽어야 된다.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의뢰인 이세정 씨를 위한 솔루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세정 씨, 업체에게 간판 제작을 맡겼을 뿐인데 갑자기 내용 증명을 받아서 많이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세정 씨처럼 이 결과물인 이미지만을 이용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관련 전문가와 잘 상의해서 내용 증명 회신을 하면 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사연을 통해서 우리 생활 속의 법적 분쟁들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저희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와 함께 하시면요. 법에 대한 궁금한 점들은 물론이고요. 여러 가지 소송이나 분쟁 그리고 해결 방법까지 알려드리니까요.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55분 놓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카카오 채널에서도 더 로이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분들이나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 카카오 채널 더 로이어에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명쾌하고 재밌는 법 이야기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합시다.